여러분, 겉은 참 상냥한데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진이 다 빠지는 사람 있으시죠? 분명 좋은 사람 같은데 집에 오면 자꾸 화가 나고 내가 바보인가 싶은 찜찜한 기분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10년 믿은 친구가 전화가 덜 끊긴 줄도 모르고 저를 이용해 먹기 딱 좋은 호구라며 비웃는 진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개는 에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인간관계의 판을 뒤흔드는 소름 돋는 진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수만 번의 배신 끝에 이런 무서운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교활한 자는 웃음 뒤에 차가운 독을 숨긴다. 그 보이지 않는 독을 어떻게 미리 알아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라 상대의 딱 몇 가지 행동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단 일주일 만에 제 주변의 가짜 인연들이 썰물 빠지듯 정리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내 노년의 평화를 지켜줄 그 은밀한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지나친 칭찬 뒤에 가시를 숨긴 자를 경계하라. 68살 박미자 씨는 최근 복지관에서 알게 된 한 동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 동생은 미자 씨를 만날 때마다 어쩜 언니는 피부가 백옥처럼 고우세요. 언니는 역시 옷 입는 센스가 남달라서 귀티가 잘잘 흐르네요 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는 처음엔 그 동생이 참 살갑다고 생각하며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자식 걱정이며 집안 사정까지 속속들이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그 동생이 다른 회원들에게 미자 언니는 칭찬 몇 마디면 정신 못 차리는 쉬운 상대야 라며 미자 씨의 가정사를 안주 삼아 떠들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뻔한 가짜 칭찬에 매번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까요? 실제로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소비자들에게 특정 매장에서 보내온 사탕발림 같은 칭찬이 가득 담긴 전단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물건을 팔기 위한 가짜 칭찬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머리로는 그 칭찬이 가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무의식 중에는 그 매장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칭찬을 듣는 순간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도 전에 즉각적인 보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바로 인간의 이 본능적인 취약함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합니다. 이걸 아주 무서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늘에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미끼를 끼워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게 나를 죽일 바늘인 줄 모르고 오직 눈앞의 달콤한 맛에만 취해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죠. 교활한 사람의 칭찬은 바로 그 낚싯바늘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한 뒤 그 틈으로 여러분의 정보와 인생을 낚아채 가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목미심서에서 이를 교원영색이라 부르며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아첨하는 자의 입술은 꿀보다 달콤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어 있다. 선생님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어제까지 충성을 맹세하며 아첨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자신을 고발하는 비극을 뼈저리게 겪으셨습니다. 결국 내 행복의 주도권을 남의 칭찬에 맡겨버리는 것은 마치 내 집 안방 열쇠를 지나가는 도둑에게 빌려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과한 칭찬을 한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분시에 맞게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상대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자신의 분수를 명확히 선언하는 순간 상대가 던진 칭찬이라는 낚싯바늘은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산은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중심이 확고하면 어떤 교활한 혀놀림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귀한 성품을 남의 입술에 맡기지 마시고 스스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당당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교활함을 간파하라. 72살 이창수 씨는 평생을 믿어온 고향 친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창수 씨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집까지 처분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위로를 건넬 때 유독 한 친구만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창수야, 얼마나 상심이 크니? 그런데 그 넓은 집 비우고 이제 어디로 이사 가기로 했어? 처음에는 걱정해주는 줄 알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창수 씨가 괴로워할수록 친구의 질문은 더 집요해졌고 나중에는 은근히 비웃는 듯한 기분까지 들었죠. 왜 어떤 사람들은 남의 눈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띠는 걸까요? 실제로 미국 UCLA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샤덴프로이데라 불리는 인간의 심리를 뇌 스캔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샤덴프로이데란 타인의 고통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쾌감을 느끼는 아주 무서운 본능을 말합니다. 연구팀이 뇌를 촬영해 본 결과 평소 질투하던 사람의 불행을 접했을 때 우리 뇌는 마치 잔치라도 벌어진 것처럼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거나 길에서 큰 돈을 주었을 때 뇌에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부위가 강력하게 불이 켜진 것이죠. 즉, 교활한 사람들에게 타인의 불행은 그 무엇보다 달콤한 보약과도 같은 셈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상처를 위로하는 척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 아픔을 자기 인생의 허기를 채우는 영양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날카로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치 내 행복의 끈을 자식이나 남의 손에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그 줄을 조금만 당겨도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그들이 줄을 놓아버리면 내 인생 전체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들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 노년은 이렇게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엄히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손실을 보고 기뻐하는 자와는 결코 깊은 인연을 맺지 마라. 그런 자의 마음에는 독사가 살고 있다. 선생님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당신의 몰락을 구경거리 삼아 즐기던 수많은 위선자를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그들이 던지는 위로는 결코 약이 아니라 상처를 더 깊게 파헤치는 소금물일 뿐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치 거센 비바람이 불어올 때 단단한 바위산은 그 위용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주변에 내 불행을 자꾸만 캐묻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선을 그어보세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잘 정리하고 있으니 더는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비로소 이분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귀한 분이구나 하고 예우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깊은 호수에 돌을 던져도 그 바닥이 쉽게 보이지 않듯 스스로를 예우하는 사람의 위험은 교활한 자들이 함부로 비웃음을 던질 틈조차 주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의 끈을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 스스로를 예우하며 평온을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필요할 때만 고개를 숙이는 비굴한 인격을 읽어라. 70세 김진수 씨는 최근 고등학교 동창 아들 결혼식에 갔다가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탈한 일을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후배가 있었는데 진수 씨가 잘 나가는 부장이었을 때만 해도 이 후배는 건강식품까지 챙겨오던 친구였죠. 그런데 예식장 로비에서 마주친 후배는 진수 씨를 힐끗 보더니 아는 척도 없이 지금 현직에 있는 다른 선배에게 달려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수 씨는 순간 내가 이제 저 친구한테는 아무 쓸모없는 헌 신발이 됐구나 싶어 씁쓸한 입맛만 다셨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이토록 이익에 따라
얼굴색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걸까요?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인간의 관계 맺기 방식을 분석한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을 순수한 인격체가 아니라 내가 뽑아 쓸 수 있는 도구나 이용 가치로만 보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공감 능력이 무려 2.8배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는 마치 자판기와 같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듯 나에게 줄 것이 있을 때만 버튼을 누르고 친한 척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전이 떨어지거나 기계가 고장나면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교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존경하는 선배나 친구가 아니라 그저 잠시 햇볕을 피할 양산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지면 양산은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 구석에 처박히듯 그들은 여러분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본색을 드러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르침에서 이런 소인배들의 특징을 아주 찰지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익을 보고 모여든 자들은 이익이 다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가 해가 지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선생님은 강진 유배지에서 권세가 있을 때는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던 자들이 유배를 가자마자 침을 뱉으며 돌아서는 인간의 비정함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를 보며 진정한 인연은 이익이라는 계산기가 아니라 의리와 염치라는 마음의 무게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남의 대접에 맡겨두면 대접이 끊기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초라한 빈털터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변에 필요할 때만 꼬리를 흔들며 살갑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은 내 인품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내 양산 밑에 잠시 쉬러 온 손님이구나. 손님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당을 어지럽히던 가짜들이 사라졌으니 비로소 내 마당이 깨끗해질 기회입니다. 마치 거센 태풍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뿌리 깊은 낙낙장성과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나무가 구별되는 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귀한 가치를 남의 쓰임새에 맞추지 마시고 그 어떤 이익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사시길 응원합니다. 네 번째, 남의 비밀을 가볍게 옮기는 입술을 믿지 마라. 67살 이숙자 씨는 요즘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람 만나기가 겁이 납니다. 얼마 전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에게만 살짝 털어놓았던 고민이 동네방네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건강 문제와 자식의 부끄러운 사정까지 너만 알고 있어라며 신신당부했던 이야기들이 어느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너무 화가 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따졌지만 친구는 오히려 뻔뻔하게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내가 나쁜 뜻으로 그랬겠니? 나는 네가 너무 걱정돼서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말한 것뿐이야.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남의 아픈 비밀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고 여기저기 배달하고 다니는 걸까요? 실제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슬래피안 교수팀이 비밀의 심리학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약 13개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이 비밀을 지키는 과정이 우리 뇌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비밀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 뇌는 마치 쌀 한 가마니를 등에 지고 걷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활하거나 인격이 덜 된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을 참지 못하고 가장 만만한 곳에 확 던져버리고 싶어 합니다. 남의 비밀을 타인에게 발설함으로써 자신은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지는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걸 아주 찰진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치 입술에 구멍이 난 항아리에 귀한 술을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술을 부어주어도 바닥에 금이 간 항아리는 술을 머금지 못하고 줄줄 새어나가 주변을 온통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활한 사람의 입술은 바로 그 금이 간 항아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부어준 소중한 비밀이 그들의 입을 거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오물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원, 즉 말을 삼가는 것에 대해 이렇게 날카롭게 꾸짖으셨습니다. 말이란 입술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된다.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한번 뱉은 말은 화살이 되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선생님은 강진 유배 시절 정적들이 자신의 사소한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 끝까지 괴롭히는 것을 보며 말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를 보며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며 늘 스스로를 경계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며 남의 비밀을 슬쩍 흘린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입술 항아리에 금이 갔다는 걸 나에게 자랑하러 왔구나. 남의 비밀을 안주 삼아 씹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의 비밀도 똑같이 장터에 내놓을 사람입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고요한 호수처럼 내 마음의 깊이를 남들이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호수가 깊고 맑아야 달빛이 온전히 머물 듯 여러분의 입술이 무거워야 비로소 주변에 진실하고 묵직한 인연들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사연을 남의 가벼운 입술에 맡기지 마시고 스스로의 품격을 지켜내는 고요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5번째, 은근슬쩍 죄책감을 심어 조종하는 자를 차단하라. 65살 이영희 씨는 요즘 단짝 친구라고 믿었던 김갑숙 씨 때문에 울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며칠 전 동창 모임에서 갑숙 씨는 사람들 다 듣는 앞에서 영희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 5년 전에 너희 아들 취직 안 돼서 울고 불고 할 때 내가 밤새 전화 받아주며 달래준 거 기억나지? 난 너를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빼줄 사람이야. 영희 씨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숙 씨의 본심은 그 다음 문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 손주 돌잔치에 네가 못 온다니 참 섭섭하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니? 사람들 앞에서 순식간에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영희 씨는 결국 얼굴이 벌개진 채 억지로 가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라는 말을 칼처럼 휘두르며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걸까요? 실제로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부채의식을 이용한 정서적 조종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람들은 상대를 아끼는 마음보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보상 심리가 일반인보다 무려 3.2배나 높았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아주 무서운 용어로 감정적 인질극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와 같습니다. 교활한 조종자는 평소에 여러분에게 아주 맛있는 미끼를 던져줍니다. 죽도 써다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선물도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순간 그들은 숨겨두었던 낚싯줄을 확 잡아당깁니다. 내가 해준 게 있는데 네가 감히 나를 거절해? 라며 여러분의 목을 죄어오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님은 경세일표에서 이런 자들의 가식적인 선행을 두고 벼락 같은 꾸짖음을 남기셨습니다. 은혜를 베푼 것을 장부에 기록하듯 기억하는 자는 장사꾼보다 못하다. 진정한 덕은 베푸는 순간 있는 것이요. 대가를 바라는 친절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려는 올가미와 같다. 선생님은 강진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작은 도움을 빌미로 무리한 청탁을 해오거나 들어주지 않으면 배은 망덕하다고 욕하는 소인배들을 수없이 보셨습니다. 선생님은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남이 던진 미안함이라는 족쇄에 평생을 끌려다니게 된다라고 따끔하게 충고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의 기분에 맡겨버리면 내 노년은 언제든 그들이 원하는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변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며 죄책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그때 도와준 건 지금도 진심으로 고마워. 하지만 그 고마운 마음과 이번 일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네.
우리 사이가 이런 거절 하나로 틀어질 만큼 가볍지는 않잖아. 상대가 던진 죄책감이라는 안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해가 뜨면 한순간에 사라지듯 여러분이 나는 내 도리를 다했다라는 당당한 마음의 빛을 내면 그 어떤 조종의 거미줄도 힘없이 끊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진심을 남의 계산기에 맡기지 마시고 스스로의 마음을 가장 먼저 예우하는 평온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6번째, 공은 가로채고 허물은 떠넘기는 비겁함을 포착하라. 66살 최상구 씨는 요즘 서예 동호회에서 겪은 일만 생각하면 뒷목이 뻐근해집니다. 얼마 전 전시회를 앞두고 상구 씨는 돋보기를 치켜 쓰고 밤을 새워가며 작품 대치도를 짜고 수백 장의 안내문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 당일 평소 입으로만 서예를 하던 박대식 씨가 회장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제가 이번 전시회 성공시키려고 며칠 밤을 꼬박 세워서 기획안을 짰습니다. 상구 형님은 옆에서 제가 시키는 대로 잘심부름 좀 해주셨고요. 상구 씨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지만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전시회 안내문에 작은 오타가 하나 발견되자 대식 씨는 안색 하나 안 바꾸고 상구 씨를 쏘아보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상구 형님, 제가 오타 확인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결국 제 공든 탑을 형님이 이렇게 무너뜨리시네요.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잘된 일은 자기 덕이고 잘못된 일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짓을 하는 걸까요? 실제로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800명을 대상으로 책임 전가 심리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자아도취 성향이 강하고 교활한 사람들은 일이 잘 풀렸을 때 자기 공을 실제보다 무려 3배나 더 부풀려서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내 책임은 전혀 없다며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2.5배나 더 높았습니다. 이걸 아주 찰진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치 남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도망가는 뻐꾸기와 같습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있는 원래 알을 발로 밀어내어 깨뜨려버리고 그 자리에 제 알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영문도 모르는 둥지 주인은 남의 새끼를 제 자식인 양 온갖 고생을 다해 키워내죠. 교활한 사람들은 바로 그 뻐꾸기처럼 여러분이 땀 흘려 읽어놓은 공이라는 알을 둥지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이름표를 슬쩍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다 둥지가 무너질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날개를 펴고 도망가며 남겨진 여러분에게 모든 잘못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이런 비겁한 자들의 됨됨이를 두고 뼈를 때리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허물은 내가 짊어지는 것이 참된 어른의 도리요. 공은 가로채고 허물은 남에게 미루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소인의 짓이다. 선생님은 강진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스승을 배신하고 동료를 팔아넘기는 비인간적인 자들을 수없이 목격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남의 공을 훔치는 자는 결국 자기 영혼까지 좀먹게 될 것이며 그 이름은 역사 앞에 영원히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공치사만 일삼고 책임은 회피하는 뻐꾸기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대식 씨, 아까 회장님께 말씀하신 그 기획안, 제가 돋보기 쓰고 사흘 밤낮 공들여 만든 겁니다. 남의 노력을 자기 것으로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요. 침묵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에게 내 인생의 열매를 곡자로 상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속의 맑은 샘물은 바닥에 아무리 진흙이 섞여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깨끗한 물을 위로 밀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겁한 자들의 혓바닥이 아무리 화려해도 진실은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는 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실함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누구도 여러분의 노력을 함부로 가로챌 수 없는 당당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7번째, 겉은 성인군자이나 귀에서는 선동하는 위선자를 보라. 71살 최만수 씨는
최근 평생 몸담았던 봉사 모임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모임에는 모두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입이 마르게 칭찬하던 박형님이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형님은 늘 모임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손해보며 살아야 해 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고, 어려운 사람 사연만 들으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수 씨는 우연히 박형님의 충격적인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형님이 다른 회원들 옆에 찰싹 붙어 앉아 만수 씨가 봉사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아들 사업 홍보하려고 저러는 거다라며 없는 말을 지어내 모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부드러운 양의 탈을 쓰고 만수 씨 고생 많네라며 어깨를 두드리더니 뒤에서는 동리를 드러내고 만수 씨의 인격을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세상 둘도 없는 천사처럼 굴면서 뒤에서는 뱀처럼 교활하게 남을 해치는 걸까요? 실제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도덕적 과시라는 주제로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남들 앞에서 유독 자신의 정의로움과 도덕성을 유난스럽게 내세우는 사람들을 분석했더니 아주 소름 돋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타인을 내 발밑에 두고 휘두르려는 지배욕이 일반인보다 무려 3.4배나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의란 남을 돕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비판하고 깎아내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기분을 느끼기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벌이는 이간질과 선동은 모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움직인다는 권력욕을 확인하기 위한 장난질에 불과합니다. 이걸 아주 무서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파는 반짝반짝 닦아놓은 속 썩은 사과와 같습니다. 껍질은 누구보다 빨갛고 먹음직스러워서 손을 뻗게 만들지만 막상 한 입 베어 물면 그 속은 이미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구역질이 나는 것이죠. 교활한 위선자들은 바로 그 사과 껍질처럼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고 남들의 시선을 끄는 데만 온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며 결국 그 사과를 믿고 먹은 주변 사람들까지 배탈이 나게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 유배지에서 쓴 글을 통해 이런 위선적인 소인배들을 향해 벼락 같은 죽비 소리를 날리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신독이 없는 자는 진정한 인간이라 할 수 없다. 겉으로만 선을 베풀고 속으로 악을 품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겁쟁이일 뿐이다. 선생님은 유배 시절 겉으로는 공랭의 도를 논하며 점잖은 척하면서도 뒤로는 정적과 내통하여 동료들을 팔아넘기는 자들을 수없이 보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선생님은 진정한 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야 하며 입으로만 떠드는 정의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유독 정의로운 척하면서 남의 흉을 은근슬쩍 배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대처해보세요. 박형님, 말씀은 참 좋으신데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건 제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우리 그냥 즐거운 이야기만 나누면 어떨까요? 상대가 던진 이간질의 불씨에 기름을 붓지 말고 담담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내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껍질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썩은 과일은 결국 악취를 풍기며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 서리에도 변하지 않는 소나무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진실한 사람 곁에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묵직하고 귀한 인연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귀한 성품을 위선자들의 말장난에 흔들리지 마시고 스스로의 진실함을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착한 얼굴 뒤에 숨겨진 교활한 사람들의 7가지 실체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탕발림 같은 칭찬 뒤에 날카로운 가시를 숨긴 자를 조경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의 불행을 자기 인생의 영양분으로 삼는 비정한 본능을 확인했지요. 세 번째로 필요할 때만 양산처럼 여러분을 찾다가
해가 지면 내팽개치는 비굴함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믿고 맡긴 비밀을 장터의 안주거리로 파는 가벼운 입술을 경계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안함이라는 거미줄을 쳐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려는 자들을 차단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은 뻐꾸기처럼 가로채고 허물만 떠넘기는 비겁함을 포착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성인군자의 가면을 쓰고 뒤에서 이간질의 불을 지피는 위선자의 실체까지 파헤쳐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내 주변에는 왜 이런 사람뿐일까? 혹은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으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60년, 70년의 세월을 버티며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여태껏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들으신 7가지를 한꺼번에 다 고치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내 행복의 끈을 더 이상 남의 손에 쥐어주지 않겠다는 다짐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고단한 삶을 마무리하며 이런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어두운 것은 죄가 아니나 사람을 알아본 뒤에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임을 선포하는 순간 세상의 그 어떤 독리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고 예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의 교활한 뱀들은 여러분의 당당한 기운에 눌려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현자의 지혜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현자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되세요.